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낭만서점 번외편 허희의 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 쓰는 허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경환 씨랑 원래 같이 돌아와야 하는데 저희가 방학 중입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서 참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졌는데요. 저희가 방학 동안 PD님이 숙제처럼 안겨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들이라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요. 저희가 복귀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1월 23일에 돌아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한 만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저희 낭만서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준비한 방송입니다. 허희의 일기인데요. 작년에도 이런 방송을 혼자서 했었죠. 경환 씨는 또 경환의 일기로 여러분께 혼자서 하는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게 괜찮다라는 반응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레귤러 포맷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고 대신 저희가 방학을 할 때마다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이번에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1월 23일에 방송할 내용과 연관된 주제로 오늘 허희의 일기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화가 많이 나 있다고들 해요. 세상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또 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분노이기도 한데요. 이런 화를 어떻게 좀 제어하면 좋을까? 그리고 화가 난다라는 건 결국 타인을 좀 배제하겠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앞세우려는 마음. 이런 것과도 연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왜 함께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타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그 23일에 하는 방송에서는요, 여러분,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커피 상품권과 영화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날 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이벤트에 응모해 주시고 상품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허희의 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 2018년 1월 새해 첫 달에는 모두 한 해 계획을 세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저도 매해마다 꼭 이루고 싶은 일을 적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를 만듭니다. 근데 올해에는 이런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자. 이게 공상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지난 해를 살아오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보다는 다 같이 잘 사는 삶을 설령 그것이 어떤 공상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점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전우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예요. 예. 그 책의 제목처럼 혼자만 잘 살면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보통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인생은 독고다이다 라는 건데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외롭게 살다가 혼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 이건 참 인생의 비정한 단면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문구인데요. 사실 이 말이 완전히 틀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삶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인생 전체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일지도 모르지만 인생이 독고다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편으론 애쓰기 때문인데요.
고독에 쉽게 체념하기보다는 공존을 위해 힘껏 노력해 보는 것. 그게 제가 올해 세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책 3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개봉한 영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 작품은 주인공인 제임스와 고양이 밥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원래 제임스를 수식하는 말들은 이랬습니다. 마약 중독자, 노숙자, 길거리 공연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연주자. 그런데 고양이 밥이 그에게 오고 나서 제임스를 수식하는 말들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우연히 그와 마주쳐 같이 살게 된 갈색 털을 가진 이 길고양이가 제임스의 변화의 동력이 되어준 거죠. 이건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둘의 삶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제임스가 밥과의 만남을 기록한 에세이, 밥이라는 이름의 길고양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이 책과 영화 둘 다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는 제목으로 의역이 됐습니다. 2012년 출간돼서 영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이걸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로저 스포티스우드 감독은 제임스와 밥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임스와 밥은 단순한 교감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힘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말 같지만 감독은 상호 영향을 끼치는 관계의 핵심적인 성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에게 다가온 행운은 분명 고양이 밥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제임스는 밥 덕분에 자기 존재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양이 밥에게도 제임스라는 행운이 다가온 것이죠. 제임스는 상처 입고 굶주린 밥을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밥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나를 예전과 다른, 예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 친구다. 그렇다고 그 대가로 복잡하거나 혹은 비현실적인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녀석이 요구하는 건 그저 내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삶의 이곳저곳 여러 가지 문제와 맞닥뜨릴 게 분명하다.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런던의 길거리에서 일하고 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괜찮을 거라는 느낌이 든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누구나 그런 두 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 밥과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제임스의 표현을 빌리면 운은 곧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항상 운은 다른 사람의 형상, 때때로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걸 외면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골몰하고 틀어박힐 때 모처럼 다가온 운도 나를 외면하고 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처럼 고양이를 키우는 건 아닌데요. 집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 고양이들을 알게 된 건 작년 여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이렇게 막 누르고 있는데 그때 웬 고양이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저 고양이는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 밥을 좀 내가 챙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 그때부터 고양이의 이제 사료를 구입해서 매일매일 밥을 주고 또 물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겨울이라 그 고양이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플라스틱 통으로 만든 그 안에 담요를 집어넣어서 고양이들이 좀 지낼 수 있게 만든 그런 걸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해서 그 집 뒤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놓아뒀는데 그 안에서 좀 따뜻하게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거기 놔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양이들을 늘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밥을 챙겨주고 물을 놔두고 오면 그 다음날 그게 이제 없어져 있는 걸 보고 얘네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아는 수준인 건데요. 딱 한 번 이 고양이가 좀 편히 지내는 모습을 제가 몰래 관찰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 화단 위쪽에 그 지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지붕 위에 가을날이었는데 그 치즈탭이라고 하죠. 예, 그 갈색 털을 가진 고양이가 가을 햇빛을 이렇게 쭉 받으면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큰 대자로 누워서. 그걸 제가 이렇게 몰래 지켜보면서 참 투실투실 살이 많이 쪘구나. 이게 밥을 늘 많이 준 덕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뿌듯해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또 뿌듯해할 일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비만이면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밥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요즘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어쨌든 밥을 좀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 편인데 이 겨울 무사히 고양이들이 좀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새 모이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아버지가 저한테 참새도 뭐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맞다고 제가 이제 그런 동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실외기 있잖아요. 에어컨. 네. 그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작은 그릇 하나를 올려놓고 매일 이렇게 쌀 한 줌 정도를 거기에 놓아 두시더라고요. 그럼 참새 한 7, 8마리가 매일 와서 그 모이를 다 먹고 가더라고요. 고양이나 참새나 네. 정말 우리는 그냥 주변에 흔히 보는 생명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참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저나 아버지나 뭐 특별한 이익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뭐 금전적인 이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아이고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느냐? 아마도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어떤 다른 존재가 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타자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부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걸 요즘에 좀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고양이나 참새들 혹은 비둘기들 네. 이렇게 보실 때마다 얘네들에 대한 관심 새롭게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임스 보웬이 쓴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는 책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이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론자 또는 실천 윤리학자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피터 싱어를 급진적인 또는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를 하는 학자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가 하면 피터 싱어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기보다는 급진적이라는 데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 피터 싱어의 이론을 알기 쉬운 형태로 정리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캐슬 강연을 갈무리해서 피터 싱어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에게 친절한 안내를 해주는 책, 바로 효율적 이타주의자인데요.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효율적 이타주의는 세상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이성과 실증을 통해 모색하고 실천하는 철학이자 사회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이타주의라는 건 남을 돕는다라는 건데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데 이런 사고관을 기초로 피터 싱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선과 기부에 대한 여러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선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남을 돕는 행위이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을 돕는다고 피터 싱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선과 기부라는 선행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양이나 참새에게 작은 관심을 표하는 행위 자체가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타주의가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 나를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 한국 사회에서도 점차 다른 사람을 돕는 기부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적은 금액입니다. 예.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한 복지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이제 좀 케어하는 그런 단체인데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사촌이 있습니다. 고종사촌인데요. 저랑 동갑입니다. 예, 같은 해 태어났는데 남자고요. 이 친구와 저는 근데 많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촌이 태어났을 때 뇌성마비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집에서 케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서요. 그런데 저도 몇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참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그곳에 있고 나는 이곳에서 각자의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냥 왜 이래야 되지? 네, 라는 그런 물음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그 사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존적인 고민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네가 나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뭐가 이렇게 우리를 다른 공간에 위치하게 만든 걸까? 그리고 너는 지금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관심 같은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길거리 모금이나 혹은 기부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제가 가진 범위 안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죄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촌과 이렇게 대면하다 보면 그 마음을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들이 저는 기부나 혹은 뭐 자원봉사나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것들도 이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피터 싱어의 생각인 겁니다. 피터 싱어는 특정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는 연민과 동정에 휩싸여서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여러 생명을 살리는 선의 최대화라는 걸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민과 동정 혹은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동안의 어떤 행동들을 한 것인데, 피터 싱어는 그것보다는 어떤 선을, 그리고 보다 많은 선을 베풀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선이 최대의 선인가라는 질문에 피터 싱어는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요. 효율적 이타주의자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공유되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는 다른 조건이 모두 동등할 때 상대적으로 행복이 많고 고통이 덜한 세상을 지지한다. 이것이 반대의 경우보다 나은 세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또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등할 때 사람들의 수명이 긴 세상이 수명이 짧은 세상보다 나은 세상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절대 빈곤 퇴치에 특히 집중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에서 비롯한다. 선의 최대화가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인생 목표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도 평범한 사람이다. 성인이나 성자가 아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라고 하루 24시간 일거수일투족 선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그러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착함, 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무신경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뭐 그럴 수는 없다고 해도 일정 시간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앞서서 제가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어떤 복지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사실 확인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분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돈이든 혹은 내 자원봉사든 간에 어떻게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한테도 하나의 숙제처럼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을 보면서 함께 떠올린 영화가 이 벤딩 디 아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키프 데이비슨 또 페드로 코스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예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주인공이 3명입니다. 바로 폴 파머, 김용, 또 오피리아 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용이라는 분은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세계은행 총재이기도 합니다. 폴 파머는 하버드대 교수고요. 이 오피리아 달은 그 유명한 작가 로알드 달의 딸이죠. 이 세 사람이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된 이유는요, 이들이 바로 세상에 대한 책임을 고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만 했느냐? 그렇진 않죠.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응답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들이, 그러니까 20대 청년이었는데요.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 속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골몰을 하게 됐고요. 그걸 바꾸려고 실천한 기록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어떤 선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의를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듭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도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들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곰곰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권해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효율적 이타주의자와 또 벤딩 디 아크라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실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네요.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그리고 효율적 이타주의자에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책은 우치다 타츠루라는 일본 철학자의 어른 없는 사회라는 책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 이 우치다 타츠루라는 사람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이 저의 책장에도 꽤 꽂혀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경쟁 시스템하에서 공존 공생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우치다 타츠루의 분명한 입장과 그걸 서술하는 힘있는 문장이 제 마음에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치다 타츠루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퇴임을 했는데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는 보통 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치다 타츠루는 문인이면서 무인이기도 합니다. 2011년 일본 고베시에 철학과 무도를 위한 배움터, 개풍관이라는 곳을 설립해서요. 사람들과 함께 문과 무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현대 사상, 영화론, 교육론을 비롯해서 무도론까지가 이 우치다 타츠루의 전문 분야입니다.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어른 없는 사회의 원래 제목은 거리의 공동체론인데요. 사실 두 제목 다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길에 떨어져 있는 빈 깡통을 줍는 일은 누구의 의무도 아닙니다. 자기가 벌인 게 아니니까요. 그런 일은 모두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입니다. 어른이란 그럴 때 선뜻 깡통을 주어서는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자기 집으로 가져가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 수거일에 내다 놓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시스템 보전이 모두의 일이므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시스템 보전은 모두의 일이므로 곧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만큼의 차이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에 대해서 아이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어른은 그게 모두의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치다 타츠루는 또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할머니가 짐을 들고 전철을 타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서 그 짐 이리 주세요 하며 서로 짐을 들려고 하는 풍경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할머니가 짐을 들고 타는 걸 모두가 멀뚱히 쳐다보고 있을 때 그중 한 명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건가?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짐 이리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말하면 그걸 본 주위 사람들은 마음을 놓는, 그 정도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이란 무엇인지를 교육하려면 그 정도의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전철 한 칸에 두어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라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우치다 타츠루는 어렵게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치다 타츠루의 구체적인 제안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요. 일본에서뿐 아니라 이 한국에도 우치다 타츠루가 예로 드는 어른은 좀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어른이 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지만 살다 보면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우치다 타츠루가 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좀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개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철학을 주창한 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여러분, B가 뭐고 D가 뭐고 C가 뭘까요? 예. 이때 B는요, 탄생을 의미하는 버스고요. D는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 C라는 건 뭘까요? 바로 선택을 의미하는 초이스입니다. 탄생과 죽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숙명이죠. 이미 정해져 있는 룰 같은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또 우리에게 빛을 주는 태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C,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을지, 모두와 더불어 살다가 죽을지는 모두 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라니,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낭만적이고 허황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좀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타인일 뿐이잖아요.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타인만 있는 세상이 곧 지옥이다 라고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제가 좀 나아지고 있나? 라는 자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문학을 하는 이유도 사실 전 그래요. 문학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논문을 쓰고 비평을 쓰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직업적인 일이고요. 문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과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착했던 때를 되돌아보면 중학교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제가 체육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운동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밝힌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특공무술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게 왜 군대에서 하는 무술이잖아요. 그게 사회에 보급이 되어 있답니다. 체육관을 다니고 싶었어요. 몸이 좀 약해서 이 우치다 타츠루가 왜 무도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좀 몸을 단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중학교 1학년 말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서 한 체육관에서 2시간씩 있다가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저 특공무술 2단이랍니다. 네. 이제는 체력이 형편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제 체육관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였거든요. 운동이라는 것, 이런 무도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단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공존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많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실천하려고, 그땐 순수했으니까요. 네, 노력을 좀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체육관에 가려고 중학교 2학년 때 막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무거운 생수통을 들고 막 낑낑거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 뒤쪽에 이제 약수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갖고 오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 수레를 이렇게 갖고 운반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겁게 들고 계셔서 제가 그때 마침 이제 그래 저렇게 뭔가 고생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시면 당연히 도와야지라는 마음으로 그걸 들고 그 할머니 댁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 제가 정말 여러분 픽션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생수병을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간 그 집이 저와 매우 친하던 형의 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제가 그 친밀하게 지내던 그 형의 친할머니였던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배를 눌렀는데 그 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할머님이 그 손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형에게 제 칭찬을 그렇게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후엔 제가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몸이 피곤하면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조느라 앞에 누가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제 자신에게 골몰해 있던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커가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너 제발 중학교 때만큼 좀 착해져 봐라 이런 이야기를 혼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완전히 제가 그때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좀 그때처럼 제가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냥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뜻 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책 3권 또 영화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그게 공존에 대한 가치를 역사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시 3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라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 화라는 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날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화나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 경우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나는 왜 하필 그때 그랬을까? 나는 왜 이 순간 그걸 못 참았지? 이런 자괴감으로 막 밤에 이불을 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가장 먼 존재가 누굴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까? 아닐 겁니다. 저는 죽도록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마음은 죽도록 누군가와 함께 있겠다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도리어 나와 밀접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나에게서 가장 먼 존재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나 자신이 아닐까 합니다. 도무지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 완벽한 타자다. 물론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걸 먼저 언급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라는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먼 존재다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라고요. 그럼 이런 나를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악할 수 없는 걸 그냥 놔두는 것도 삶의 지혜 중 하나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인들을 시를 쓰고 또 독자들은 그 시를 읽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해도 여전히 나에게서 가장 먼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래도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용한 행위가 적어도 나를 알 수 없는 존재로만 남겨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걸 비록 틀리게 영원히 닿을 수 없게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 방법이 유일하게 나를 견디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매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소설 전문 팟캐스트 낭만서점에서 시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죠. 네, 허위에 일기니까 소설 전문 팟캐스트에서 시를 읽어드리는 것인데요. 김선재라는 시인의 달리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김선재 시인은 소설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해요. 달리기, 어떤 시인지 읽어드릴게요. 끝에서 끝까지 몸을 굴렸다. 목덜미를 타고 얼굴이 자꾸 흘러내렸다. 어떤 날은 몸에 난 멍자국을 누르며 몸을 떨기도 했다. 마치 새처럼. 새로 태어난 기분이어서 입을 벌리는. 네가 달릴까? 물을 때 질문과 대답이 몸을 만들었으나 나는 아직 내가 아니었다. 손바닥을 털면 끊어진 손금이 우수수 떨어졌다. 부끄러울 때마다 손가락을 꼽았으나 언제나 더하면 하나가 모자랐고 빼면 하나가 남았다. 누군가 의자를 끌고 갔다. 의자가 거리를 끌고 왔다. 정오가 숲을 숨기고 새를 펼친다. 먼 곳 너머는 먼 집. 몸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나는 어디쯤 있을까? 뒤를 돌아보면 앞이었고 다시 돌아서도 앞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때때로 직전의 사람. 의자 위에는 희미한 얼룩들. 마치 소문처럼 오래 떠돈 발자국처럼 머물까? 네가 물을 때 숨은 남거나 모자라서 입을 다물고 말을 버리고 직전의 직전으로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쪽으로 길들이 일어서고 있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시냐?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달리기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좀 짐작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화자인 내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느냐가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과 대답이 몸을 만들었으나 나는 아직 내가 아니었다라는 구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달릴까? 물을 때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물음과 대답으로 만들어지는 주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면요. 나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나는 이미 주어진 자명한 실체일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의 영향관계 안에서 탄생하는 불가피하게 의존적인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나를 완성하는 것도 아니죠. 나는 아직 내가 아니었다라는 구절은 어떤 마지막 단계로서의 내가 있고
거기에 내가 미처 이르지 못했다는 진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지막 단계에 있는 나에 도달하는 순간은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때때로 직전의 사람이라면 나 자신은 늘 그걸 넘어가는 문턱에 붙들리고 맙니다. 나는 어디쯤 있을까? 뒤를 돌아보면 앞이었고 다시 돌아서도 앞이었다는 이런 앞의 행위, 이런 추측을 방증하고 있는데요. 저기 어딘가에 완전한 내가 있을 것만 같은데 나는 그곳으로 향하는 관문에 늘 턱턱 걸리고 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하지만 이건 나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애초부터 저기 어딘가에 완전한 내가 있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손가락을 꼽았으나 언제나 더하면 하나가 모자랐고 빼면 하나가 남았다. 나는 나를 정확하게 세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나에게 남거나 모자라서 오류를 일으키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이 김선재 시인의 달리기라는 시가 제시하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입을 다물고 말을 버리고 언어를 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은 마지막 단계로서의, 그러니까 다다를 수 없는 최종적인 나와는 무관해지게 되는 겁니다. 직전의 직전으로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쪽으로 나라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평소 하는 달리에 여러분께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사람을 말하기가 이렇게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시에 대한 관념을 특히 현대시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요, 요즘 시인들의 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렵냐? 좀 그냥 쉬운 말로 쓰면 되지. 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라는 건 소통을 위한 장르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요. 시라는 건 소통이 어떻게 해서 불가능해지는가를 계속해서 문학적으로 증명하는 장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시들도 있죠. 하지만 아주 쉬운 소통을 하는 시들을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이, 그리고 누군가와 누군가가 소통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아주 가까운 존재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는 언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비일상성, 언어가 가진 극단적인 스펙트럼을 계속해서 넓혀보거나 혹은 깊어지게 하려는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말로 난해한 시들도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쓴 시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시인들은 이런 언어의 불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달리기라는 시를 비롯해서 현대 시들을 그냥 어려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너머에 그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그게 무엇인가를 함께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재 시인의 시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근화라는 시인의 시를 한 편 더 읽어드릴까 해요.
이건 허공에 매달린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 너머의 것들을 외면할 것. 닫힌 창 앞에서 그의 일은 시작된다. 온몸에 줄을 걸고 허공에 매달린 그는 정확히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는 동작들 앞에서 유리는 순한 동물의 눈빛 같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먼 채 허공에 열려있는 것은 그 자신이다. 나무에 매달린 사과가 저 혼자 익어가듯이. 오늘 빌딩은 그를 매달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는다. 그의 고개가 창을 지운다. 창밖의 풍경은 선명해질 것이다. 더러움과 먼지와 얼룩이 없다면 이 세계를 어떻게 실감할 것인지, 누구와 무엇과 눈을 맞추어야 하나. 그가 웃으며 위태롭게 흔들린다. 한층 한층 다정한 자세로 내려간다. 그가 지은 얼룩은 내가 오래도록 서 있던 배경인데 단숨에 사라지고 깨끗해진 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발밑이 서늘해졌다. 육지에서 멀미를 하는 뱃사람처럼 그도 지상에서 잠깐 흔들릴 것이다. 휘청거리는 그를 따라 젖은 발을 말리러 가고 싶은 저녁, 허공을 가만히 더듬어 본다. 그가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나라면 내가 죽자고 들여다본 것은 그의 빈자리. 이제 막 사랑을 끝낸 사람처럼 허공에 단단히 매달려 있다. 제목을 보면 허공에 매달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허공에 매달린 사람,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일 가볍게 보면요. 빌딩 유리 닦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빌딩 유리 안쪽에 있는 나라는 화자가요. 빌딩 유리 닦는 사람을 보고 그 광경을 시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시를 1차적으로 파악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요. 이 시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당연히 빌딩 유리 닦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다일까요? 빌딩 유리 닦는 사람에 대해서라면 이 김혜순 시인이 쓴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의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김혜순 시인의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의 편지를 만약 단순하게 반복한 것이라면 제가 굳이 이근하 시인의 시를 여기에서 소개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 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허공에 매달린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허공에 매달린 사람이요. 제가 보기에는 빌딩 유리 닦는 사람만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가 하면 이 화자인 나도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는 이 빌딩 유리창을 닦는 사람을 말하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말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빌딩 유리 닦는 사람이 일을 끝낸 저녁입니다. 이 화자인 나는 그가 매달려 있던 허공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그가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나라면 내가 죽자고 들여다본 것은 그의 빈자리. 이제 막 사랑을 끝낸 사람처럼 허공에 단단히 매달려 있다. 그가 애써 외면했던 것이란 게 뭘까요? 바로 창 너머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써 외면했던 것, 즉 창 너머의 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께는 제가 그냥 낭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못 보셨을 텐데요. 이 구절에서 쓰인 그 구두점은요, 온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구두점으로서 어떤 쉼표를 가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이 시의 맥락이 조금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가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나라면 내가 죽자고 들여다본 것은 그의 빈자리.
자, 이렇게 읽는다면요. 이 마지막의 식구에서 사랑을 끝낸 사람처럼이라는 비유가 왜 쓰였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빌딩 유리 닦는 사람에게서 위태롭게 휘청거리는 나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냥 나한테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 저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서도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 또 그렇게 의심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TV 드라마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저도 드라마를 상당히 즐겨보는 편인데요. 드라마를 우리가 왜 보느냐라고 할 때 그건 사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나의 직업이 다를 뿐더러 내가 그렇게 예쁜 사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이라는 걸 합니다. 네. 감정이입. 왜 다른 사람의 캐릭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에 나를 집어넣는 것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특수함 속에서 어떤 보편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저게 재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잣집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나라는 게 물론 완벽한 나는 아니겠죠. 하지만 나의 부분의 속성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우리가 좋아하고 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비단 드라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영웅은 조심해야 한다. 그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그 마이너스 에너지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잠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사람을 잊고 싶거나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을 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요즘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마이너스 에너지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그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나라는 사람이 끔찍해지던가요. 그런 체험을 저는 좀 이제는 반복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몇 번 해봐서. 네. 그래서 그걸 경계하고자 이근하 시인의 허공에 매달린 사람이라는 시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를 한 편 더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이소영 시인의 위로라는 시입니다. 그 애는 옥상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 별들이 이마에 박히면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아무도 모르는 음악을 조심스레 알아갔다. 입술이 살짝 녹아 하마터면 영혼을 놓칠 뻔했다. 나는 얼룩말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운 적 있었다. 내가 만든 얼룩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흰 와이셔츠에 푸른 멍이 번질 때 외로움이 겨울 햇빛처럼 와닿았다. 나의 모서리는 뜨거운 모래처럼 흩어질 줄 몰랐다. 그 애와 나를 이상하게 밝은 비닐봉지 속에 넣어 묶을 수 있었다.
수조 속의 파충류처럼 서로의 목별을 하나씩 세웠다. 그 애의 체온을 나의 체온이라 불러도 되었다. 다정해지려고 고개를 깊이 기울이는 연습을 했다. 그 애가 그린 나와 내가 그린 그 애가 그림자를 겹치고 있었다. 그냥 적당히 행복한 음악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내리면 우리는 서로의 눈을 후 불어주었다. 안녕 웃으며 사라지는 연기가 제일 좋은 표정이 되어주었다. 네, 이런 시인데요. 이 시에 나와 그 애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나와 그 애가 서로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건 그 애의 체온을 나의 체온이라 불러도 되었다. 또 그 애가 그린 나와 내가 그린 그 애라는 표현으로 예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애가 나를 먼저 만들었느냐, 내가 그 애를 먼저 만들었느냐, 이런 선후 관계를 따져 묻는 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독자인 우리가 물어야 할 내용은 어느 쪽이 상대방을 앞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나와 그 애가 짝지어지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 시는 구조적으로 대칭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반부에는 그 애, 나, 그리고 그 애와 내가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발생시키는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이 시의 제목인 위로라는 제목도 의미심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되는 동안 도대체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뭘까? 이걸 좀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위로입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아, 너 잘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이 따뜻한 다독거림이야말로 이 시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그 애가 나에게 주는 위로, 혹은 내가 그 애에게 주는 그런 단방향적인 위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양방향적인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제목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위로를 하나 더 붙인 위로가 되는 것이겠죠. 그 애와 나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김선재, 이근하 시인의 시처럼 이소영 시인의 시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은 나눌 수 없이 엮여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타자는 나에 대한 또 다른 나로서, 나는 나에 대한 또 다른 타자로서 성립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나를 견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속에 있는 타자를 견딘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연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식상한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시인과 촌장이라는 뮤지션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만 저는 시인과 촌장보다는 사실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한 앨범으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조성모 씨 요즘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가시나무의 가사가 이런 거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명제인 것 같은데요. 이때 내 속에 내가 많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나들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가 알 수 없는 나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 같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모르는 나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연습을 조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소영 시인의 시 구절 중에 다정해지려고 고개를 깊이
기울이는 연습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모르는 나를 그냥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나들에게 좀 다정해지고자 고개를 기울일 때 나도 내 안에서 숨 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안에 다른 사람도 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화를 어떻게 할까, 이 화를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타인과의 공존,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타자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허이의 일기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보통 경환 씨와 함께 어떤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오늘은 일기처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이 좀 화끈화끈 되기도 하고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지? 라고 벌써부터 후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의 이 부끄러운 고백을 빌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어떤 성찰의 지점을 마련해 드렸다면 이 허이의 일기를 진행한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3일에 저희가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 정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책들이 하나같이 다 두꺼워요. 어떤 책은 700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저뿐만 아니라 경환 씨도 아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책을 읽는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제가 빈말이 아니라요.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그 경환 씨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주실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오늘처럼 경환 씨가 없이 저 혼자 방송을 할 때는 정말 아무도 없는 스튜디오 안에서 혼자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의 공허한 넋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좋은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청취율과 관계없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살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한테 가져다 준 것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 낭만서점 계속해서 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23일에 경환 씨와 저는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